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제 오늘 조금 저번 시간에 못 해가지고 이제 항상성의 기작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항상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호미오스테이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라고 정의를 해볼까? 외부 자극에 대해서, 자극이라고 하는 건 변화죠. 우리 생물체 체내에서 일정한 유지를 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적어놔 봅시다. 외부 자극에 대해서 또는 외부 변화에 대해서 생체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우린 이걸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항상성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1번이 오늘 이제 순서가 체온 조절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혈당량 조절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삼투압 조절이 있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항상성 조절에서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 삼투압 조절. 저번 시간에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좀 잠깐씩 해줬어. 오늘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뭐가 있었죠? 첫 번째가 음성 피드백 작용이 있어. 피드백을 우리는 우리말로는 이런 표현을 쓰죠. 말이 이상해. 되먹임. 그죠? 되먹임. 그래서 음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은 어떤 거 있었니? 관내 시상하부였지. 기억나? 분비하는 게 관내 시상하부. 여기서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죠. 그때 뭘 분비했었니? TRH를 분비하죠. 릴리즈 호르몬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 방출 호르몬이라 그랬어. 호르몬을 그냥 H라고 쓸게. 관내 시상하부에서 방출 호르몬이 나오면 어디를 자극한다? 뇌하수체를 자극합니다. 뇌하수체에서 이제 뭐가 나온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 TSH가 나오더라. 이 S가 스티뮬레이션, 자극이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래서 누구를 자극해? 갑상샘을 자극하죠. 갑상샘은 목에 이렇게 목 주변에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분비관이라고 그랬죠. 내분비관. 갑상샘에서 이제 뭐가 나와? 티록신이 나오더라.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쓴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분비기관에서 나오는, 내분비기관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다. 지금 호르몬이 몇 개 있어? 세 종류가 있죠. TRH, TSH, 그 다음에 티록신. 니네 잘 알겠지만 티록신은 뭐 하는 애야?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분해를 활발하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얻으니까 우리 체온 조절할 때도 나오겠죠. 몸에 체온을 올리려면 티록신이 많이 나와갖고 근육이나 이런 조직세포에서 물질 대사 활발하게 일어나면, 그죠? 열이 많이 나겠지. 뭐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니? 부족하게 되면 뭐라 그랬어? 많이 나오면 뭐라 그랬죠? 바제도우병? 그 다음에 부족하면 크레틴병? 이게 과다증? 이게 결핍증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바제도우병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책에 그림 나온 것처럼 막 눈이 이렇게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이
너무 물질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밤에 잠도 못 자. 너무 몸에서 막 에너지가 막 생성되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반대로 크레아틴병은 뭐야? 맨날 이게 축 처져 있어. 늘어져. 아,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게 바로 이제 티록신의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늘 적당량이 있어야 된다, 호르몬은. 근데 혈액에 이 티록신 농도가 적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간내 시상하부를 이렇게 자극해갖고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한다고. 이거 많이 나오게 하겠죠. 그래서 갑상선이 자극을 많이 받으면 티록신이 많이 나오겠죠.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너무 많다고 또 쫑알거리겠지. 야, 너무 많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줄어들겠지. 그럼 얘가 자극을 덜 받으니까 줄어들겠지. 그럼 갑상선이 자극을 덜 받으니까 줄어들겠지. 계속 이렇게 많으면 줄이고 줄이면 많게 하고 적당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과다하고 결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당한 유지시켜주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음성 피드백 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면 니네들이 외우기 쉬운데 실제 수능에서 니네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온다? 이게요 그냥 내분비샘 A 뭐 이런 게 나온다고. 이렇게 일반적인 걸로 나와. 여긴 내분비샘 B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분비샘 C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애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기작이야.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무슨 호르몬이야? 자극 호르몬들이 되게 많아. 그거를 통제받는 데가 어디야? 간내 시상하부에서 릴리즈 호르몬으로 통제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부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자극 호르몬이 있고 이게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높이고 줄이는 이런 형태로 음성 피드백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요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반식으로 내분비샘 A, 내분비샘 B, 내분비샘 C 해가지고 내가 어떤 필요한 호르몬들을 갖다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음성 피드백 작용이라고 한다. 참고로 양성 피드백 작용도 있긴 있어요. 얘는 어떤 게 있냐면 니네 음성 피드백은 방금 얘기했잖아.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으면 줄여야 돼. 적게. 적으면 많게. 어떤 기준점이 있어. 그걸 조절을 하는데 양성 피드백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얘는 자궁 근수축 호르몬이야. 그 다음에 또 얘는 또 뭐냐면 젖분비 자극 호르몬도 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임신한 여자가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출산인이 임박해갖고 그때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궁이 근수축해갖고 애를 이제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가 탁 튀어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 젖분비가 자극이 돼서 그때부터 모유 수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또 이 옥시토신이 그런 효과가 있대요. 통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대. 그래서 엄마들이 막 진짜로 허리 잘려나가는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효도해야 돼. 너 어렸을 때 몇 킬로 태어났어? 지금처럼 이렇게 체격이 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 가볍게 태어났어? 그래, 다행이다. 그게 이제 크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둘째 같은 경우는 뱃속에서 일주일을 더 있는 거야. 근데 확실히 이게 나올 날보다 좀 느리게 나온 애들이 성격이 진짜로 유해요. 되게 느리고 그러더라고. 걔 일주일 동안 엄마 뱃속에 더 커갖고 그러니까 낳기가 더 힘든 거지. 고생 많이 시켰어요. 근데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궁 근수축이 일어나갖고 막 밀어내야 되는데 한번 상상을 해봐. 이 옥시토신이 안 나오게 되면 이 음성 피드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많이 나왔다가 많이 나온다고 줄여버리면 안 되겠지. 애 낳을 때는 쭉 나오게 해줘야지. 그래서 얘는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야. 한번 나올 때 쭉 많이 나오게 해줘야지 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좀 예외적으로 양성 피드백도 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이렇게 된. 이 통증을 없애주는, 그래서 엄마들이 애가 이렇게 태어나기 바로 직전까지는 막 죽을 것 같고 막 욕하고 난리인데 애가 탁 태어나고 나면 이 옥시토신이 과다 분비돼 갖고 애를 빵긋빵긋 눕는 애를 보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대요. 또 하나 더 낳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통증을 잊어버린대. 그게 이 옥시토신의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옥시토신이 또 남자들한테도 나온다네. 남자한테도 옥시토신이 있는데요. 이 남자들한테의 옥시토신 효과는 어떤 효과냐면 이런 거 있죠. 나 아직 연애를 안 해봤겠지만 연애하면 막 그냥 금방 좋아지고 막 그게 이제 세로토닌하고 도파민 이런 호르몬들의 효과인데 이게 유효기간이 얼마 안 간대요. 그래서 여자 막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 이럴 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유효기간이 맥시멈 한 8개월? 이제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뭐예요? 보험이 필요해. 보험 들어야 돼. 그죠? 근데 그때 나오는 게 옥시토신이래.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 아주 강렬한 사랑이 아니고 이제 아주 오래되는 지속적인 그냥 가족애로 산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의 옥시토신은 굉장히 이제 그렇게 아주 도전적이고 막 열정적인 그런 사랑에 그거를 갖다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그냥 알아둡시다. 양성 피드백은 음성 피드백하고 좀 다르다. 거의 대다수 호르몬들은 자극 호르몬들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음성 피드백을 겪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뭐가 있어요?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어. 기량작용. 기량작용은 자, 대표적인 애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조금 이따 하겠지만 혈당량 조절에 우리 알파세포하고 베타세포가 있죠. 이거 어디에 들어있니? 이자의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알파세포에서는 뭐가 분비되냐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애가 분비돼. 그 다음에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애가 분비가 됩니다. 니네 잘 알겠지만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 이런 식으로 결국은 혈당량 하나를 즉 혈액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높여주고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두 가지 따로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는 무조건 높이는 것만, 하나는 무조건 낮추는 것만 있는 거야. 글루카곤은 무조건 높이는 것만 있는 거야. 인슐린은 낮추는 것만 있는 거죠. 얘네들의 표적기관이 어디니? 우리 표적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지. 호르몬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이 혈당량을 조절하는 표적기관, 글루카곤하고 인슐린의 표적기관은 간이야. 리버. 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다당류가 있어요. 글리코젠이 뭘로 녹아나? 포도당으로 녹아나거든. 이 포도당이 혈액 속에 들어있으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혈당이라고 합니다. 이때 간에 들어있는 글리코젠을 갖다가 포도당으로 녹여낼 때 쓰는 애가 바로 여기 알파세포 나오는 글루카곤이야. 이렇게 해서 혈당량을 높여주는 겁니다. 자, 인슐린은 또 간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포도당을 갖다가, 즉 혈당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 글리코젠으로 저장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이런 과정.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대해서 혈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기작에 대해서 하나는 무조건 올리기만 하고 하나는 무조건 낮추기만 하는 거. 각자 역할이 있는 거. 이런 걸 우리는 기량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 대표적인 기량작용 중에 신경계도 기량작용하는 애가 있어. 누구야 누구? 신경계 중에서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기량작용을 하는 것이지. 우리 뭐죠? 교감신경은 흥분시키는 거죠. 얘는 뭐죠? 억제시키는 거지. 너무 흥분시키면 심장 마비가 올 수 있으니까 심장을 완화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교감, 부교감이 작용한다. 신경계에서의 기량작용은 이런 것들이 있다. 또 기량작용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좀 어려운 걸로 가볼까? 뭐 있었니? 칼슘의 농도. 칼슘 이가의 혈중 농도. 뭐였지? 기억나니? 두 가지 있었지. 어디에서? 갑상샘에서. 갑상샘에서. 하나 또 있죠. 부갑상샘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글자가 세 자니까 네 자짜리가 나와야죠. 뭐라 그랬지? 기억나? 칼시토닌. 그 다음에 부갑상샘은 네 자니까 다섯 자가 나와야죠. 파라토르몬. 들은 기억나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네 자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건 다섯 자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혈중 다섯 자니까 칼슘 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뼈에서 녹여내야 돼. 그지? 뼈에 저장을 시켜야지. 그래서 칼시토닌이 뼈에 저장을 한다. 반면에 얘는 녹여내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이제 갱년기가 오면 뼈에서 칼슘이 저장이 잘 안 돼요.
실제로도 니네들이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니네 가졌을 때, 니네 임신했을 때 니네 몸을 이루는 이런 칼슘이나 이런 성분들을 엄마한테 빼먹은 거야, 니네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게 그래서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골다공증 이런 거. 옛날에는 막 자식을 막 10명씩 낳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할머니 그 뼛속에 그 칼슘이나 이런 게 들어있을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그걸 먹어도요, 별로 효과가 없어. 뭐 홍화씨, 그 다음에 멸치, 이런 거 많이 먹는다고 칼슘이 쌓이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갱년기 약 중에 그 칼슘 관련된 그런 약들이 많아. 근데 거기 나중에 관심 있어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칼시토닌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 이게 들어있어야지 뼈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지 뼈가 튼튼해지는 것이거든. 자, 여기 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항상성 기작을 설명을 한다. 이 두 가지 기작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뭐 할 거냐면 체온 조절,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 뭐 이건 했으니까 삼투압 조절 이렇게 두 가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체온 조절의 기작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체온 조절은 자 어떻게 되냐면, 덥니? 졸려? 체온 조절은 우리 간뇌 시상하부에 방금 선생님이 이제 히터가 좀 더워가지고 껐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이것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것도 시스템 에어컨이에요. 지금 여기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강의실 내의 온도를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에어컨이라고요. 근데 이걸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우리는 30도로 맞춰져 있죠. 30도로 맞춰져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제대로 된 거는 딱 30도에 맞춰 놓잖아. 그럼 30도까지 올라가다 너무 더워. 우리가 좀 더위를 느껴. 그럼 여기 바로 에어컨이 작동을 하는 거야. 32도까지 올라갔다. 그럼 바로 에어컨이 작동해서 30도로 떨어뜨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온도가 또 28도로 내려갔어. 근데 내가 기준점을 30으로 잡아놨어. 그러면 이제 또 히터가 켜져야지. 그래서 계속 일정량의 30도를 내가 여기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는 간내 시상하부에 이런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거예요, 센터에. 여기에 이제 얼마로 기준 온도가 정해지는 거야. 우리가 36.5도니까 한 37도로 이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뭐 36도가 됐든 37도가 됐든 이렇게 정해지는 거야. 그럼 이걸 기준해서 체온이 조절이 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점에 시상하부에 딱 조절 장치가 딱 정해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피부나 대부분 피부로 감각하죠. 직접 이제 추위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저온 자극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저온 자극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 어떻게 돼? 체온을 올려야 되잖아요. 저온 자극을 받게 되면 이제 체온을 올려야 됩니다. 어디까지 올려야 될까? 만약에 우리 몸에 우리가 36.5도라고 합시다. 정확히. 체온이 36.5도여야죠. 이게 딱 표준의 이제 기준점으로 딱 잡혀 있으면, 근데 밖에 나갔더니 너무 추워요. 막 피부로 느껴지는 온도가 20도밖에 안 돼. 영하 몇 도야. 막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추워갖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작동을 해요. 추울 때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우 추워 말로도 이렇게 해요. 어우 추워. 근데 옛날 경험상 추울 때 몸을 웅크리고 막 어더더들 떨면 그러면 좀 열이 발생해서 좀 괜찮더라는 거야. 그거는 몸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그래서 추운 데 가면 일부러 막 이러면 좀 나요. 막 이러면. 이건 대뇌가 시키는 거야. 이건 옛날부터 이렇게 근데 니네 갑자기 막 추운 데 나가면 소름이 쫙 돋지. 그거 대뇌가 시킨 거냐? 아니에요. 이런 건 대뇌가 시킨 게 아니야. 추운데 나도 모르게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막 열이 나. 그건 대뇌가 시킨 게 아니야. 이건 자동으로 일어나는 체온 조절 장치예요. 아까 시스템 에어컨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거다. 자, 다시. 자, 밖에 나갔더. 추웠어. 야야야, 옷 좀 가져와봐. 파카로 가져와. 롱패딩으로 가져와. 이런 행동들은 전부 다 대뇌가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항상성은 그냥 내 몸이 자동으로 하는 거야. 내 몸이 그거의 대표적인 게 닭살이 돋는. 닭살이 막 돋아요. 나 닭인가? 이럴 수 있죠. 닭살이 돋아. 졸지 마. 닭살이 돋아. 그건 내 몸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그다음에 그냥 자동으로 떨려.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떠는 게 아니고 몸이 막 자동으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거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 왜? 뇌하수체에 그 시상하부에 온도 조절 장치에 36.5도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바깥 온도가 그거보다 낮더라는 거지. 그럼 우리 몸은 그 온도까지 올리게끔 작동하게끔 되어 있어. 자동으로. 그게 바로 체온 조절이다. 그래서 저온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물론 여기 이제 대뇌 작용들이 있다니까. 대뇌에서 의식적인 작용들도 있어요. 이런 의식적인 작용이라고 하는 건 두꺼운 옷을 입거나 난로를 켜거나, 그죠? 전기장판을 켜거나, 의도적으로 막 몸을 막 떨거나, 아이 추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 따뜻한 거를 마시거나, 이런 것들은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근데 무의식적으로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 뭐 해야 되는 거니? 첫 번째, 이거겠지. 열 발생을 촉진해야 되죠. 두 번째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열 발생을 촉진시켜야 돼. 그 다음에 열 발산,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야. 이래야지 우리가 체온이 유지될 거 아니니. 그리고 36.5도를 만들 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정온동물이기 때문에. 야, 열 발생 촉진시키는 건 아까 뭐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얘는 이런 항상성은 항상성 조절하는 건 항상 두 가지가 있어. 호르몬 작용하고 신경계 작용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동시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항상 동시다. 그래서 열 발생 촉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물질 대사를 촉진해야지. 이렇게 된다. 누가 나온다? 아까 뭐 했죠? 어디 있어? 티록신. 그러니까 음성 피드백에 의해 가지고 티록신이 왕창 나오게 해서 뭐를 많이 만드는 거야? ATP 많이 만들면 되는 거잖아. 물질 대사를. 이걸 열 에너지로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조직세포나 근육세포에서 티록신을 많이 분비해 가지고 열을 많이 만들어내면 열 발생을 막 촉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열 발생을 촉진해 가지고 빨리 혈액이 뜨끈뜨끈해진 혈액을 온몸으로 돌려야 되잖아. 심장박동 빨라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는 거죠.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혈관이 수축하죠. 혈관이 수축한다.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잖아. 심장박동 빨라지잖아.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온몸으로 혈액을 빨리빨리 돌게 하고 그 다음에 피부 표면에 혈관이 수축하면 어떻게 되냐? 혈관이 숨어버리는 거잖아. 그럼 혈관 속으로 뜨거운 피가 지나가는데 바깥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혈액 속에 열이 밖으로 방출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이다. 그게 이제 열 발산 억제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심장박동을 빨리 해가지고 혈관 수축해서 혈압을 높여갖고 온몸으로 뜨뜻한 혈액을 많이 보내게, 말단까지 보내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야. 그래서 열 발생 촉진시키는 건 티록신이다. 교감신경이 작동해서, 그럼 이제 열 발산을 억제해야 되잖아? 억제하는 거는 이제 요거 교감신경이 작용하면요. 추울 때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더라.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잇모근이 수축되죠. 여기서 잇모근이라고 하는 건 설립자에다가 이거 털모자거든. 털을 서게 만드는 거야. 일명 뭐예요? 닭살. 닭살을 돋게 하는 거야. 이렇게 털이 들어있는 이거에 근육이 있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진화가 거의 다 돼가지고 진화 덜 된 사람이 털이 많아요. 진화가 더 되면 털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털 있던 자리는 있는 거야. 그게 닭살로 돋는 거야. 우린 그걸 닭살 돋았다, 소름 돋았다 이렇게. 소름. 추울 때 소름 돋잖아. 그러니까 무서운 것도 똑같아. 무서운 것도 소름 돋는 거고 추울 때도 소름 돋는 거고 전부 다 누구의 작용이야? 교감신경의 작용이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털이 있었다 그러면 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 요 공간이 생기지. 그래서 공간층이 생겨가지고 니네 집에 저기 오리털 뭐 잠바나 또 오리털 이불 있잖아.
얘네들 어떻게 되니? 거위털이 더 심하죠. 이렇게 막 둘둘 마르면 패딩 하나가 요 주먹만하게 뭉쳐진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물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펼쳐보면 얘가 막 살아나. 이불도 이렇게 했다가 바람 뺐다가 탁 놔두면 막 살아나. 사실은 그 단면을 보면 그 단면 안에 거위털이나 오리털이 샥 살아나갖고 공기층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푹 들어가 있으면 우리 체온이 밖으로 나가질 않기 때문에 따뜻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털이 이렇게 쓰면 우리 열난 이 체온이 밖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야. 바깥에 차가운 공기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래서 체온이 밖으로 나가는 거, 열이 밖으로 새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잇목은 수축이다. 그 다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혈관을 수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혈관 안으로, 피부 안으로 혈관이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고 차가운 열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더라라고 하는 게 누구의 작동이다? 교감신경의 작동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죠. 자, 피부 자극이 이제 고온 자극이 들어오겠지. 고온 자극은 어떤 자극이야? 더울 때 더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정반대 작용이 일어나겠죠.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기준이 우리가 36.5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40도인데 들어갔다 그래봐. 너무 더워. 그러면 얘 이제 기준점이 36.5도니까 내가 몸이 좀 문제가 생기겠구나 생각해서 우리 몸에 열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반대죠 뭐. 열 발생을 이번에는 억제해야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되니? 열 발산을 촉진해야 되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제 이 고온 자극은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저온 자극 하나만 알면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당연히 티록신 조금 나와야 되죠. 이제 여기서는 누가 나와야 돼? 부교감 신경이 자극은. 니네 부교감 신경 나오면 어떻게 되죠? 땀이 삐질삐질 나. 땀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기화열로 체온을 위로 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땀 나면은 시원해지죠. 바람 쐬면 시원하잖아. 기화열 때문에 체온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물이 기화되는 체온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하게 돼.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하게 되면 이제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아까 일어났던 이 교감 신경이 작동했던 거는 정반. 잇목근이 이제 이완되겠지. 그 다음에 혈관도 이완돼요. 야, 이게 이렇게 되면 혈관이 이완되면 어떻게 되냐면 혈관이 피부 위로 이렇게 올라와. 피부 바로 밑으로 올라와. 그리고 이렇게 확장돼. 혈관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부 근처로 혈관 확장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얼굴이 벌겋게 되는 거야. 얼굴이 벌겋게 되면서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얼굴이 뻘겋게 되면서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준점이 되는 아까 뭐 36.5도에서 기준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너무 주변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벌려서 떨어뜨리더라. 열 발생을 억제한다. 자, 티록신 조금 나오게 한다. 그 교감신경 대신에 부교감신경이 나와서 땀을 삐질삐질 나오게 한다. 잇모근을 갖다 눕혀버린다. 혈관을 확장하더라. 표면 위로, 표면 근처까지 혈관이 나오더라. 그래서 얼굴이 뻘겋게 되더라. 이게 이제 고온 자극입니다. 그래서 저온 자극일 때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하나만 외워두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열 발생을 촉진시키고 열 발산을 억제하는 과정, 이 과정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혈당량 조절이야. 이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은 해줬어. 기억날 거야.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집집마다 이제 요새는 하도 이 당뇨병이 전조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갖고 나이가 이제 이게 성인병이 당뇨부터 시작되거든요. 당뇨가 무서운 게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잖아. 뭐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성인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들을 같이 유발하기 때문에 당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전조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당뇨 측정하는 기구가 집에 다 있습니다. 근데 아플 것 같은데 그걸 막 이렇게 탁 찔러가지고 피나게 해갖고 거기다 넣으면 그 수치가 나와. 그 수치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00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100이라고 하는 건 0.1%거든. 우리 혈당의 정상 범위는 한 0.1% 정도 됩니다. 0.1%니까 그 100이 아마 ppm인가? 0.1이면 ppm이 돼야 되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0.1% 정도의 혈당량을 유지를 해야지 정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 기준에서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를 0.1%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혈당량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지.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게 이거였어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여기가 식사다. 한 30분 후면 혈당이 껑충 뛰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이 혈당을 낮춰야 되잖아. 그래서 어디에 여기에 누가 작동한다? 인슐린이 작동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자에 랑게란섬에 베타세포라는 그 세포가 있는데 여기서 인슐린을 분비해가지고 혈당을 떨어뜨린다.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또 떨어지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누가 작동을 해? 혈당을 높여야 되니까 글루카곤, 알파세포에서 나오는 글루카곤이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다시 올려줘. 항상 그래서 0.1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게 혈당 조절이다. 이게 혈당 조절이다. 할 수 있겠니? 이 혈당량 조절하는 거의 기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교감신경. 이건 신경계로.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어디야? 이자의 경우는 일어났어. 이자의 경우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혈당이 떨어진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누구를? 이자의 알파세포를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 글루카곤이 나오는 거야. 이런 기작입니다. 얘는 호르몬이긴 한데 얘는 음성 피드백 작용이 아니고 신경계로 직접 작용하는 그런 내용이다. 부교감신경은 누구를 자극해? 베타세포를 자극한다. 그래서 누가 나오게 해? 인슐린을 나오게 한다. 이렇게 되죠. 이것만 있느냐? 자, 또 뭐가 있어요? 혈당량하고 관련 있는 애가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냐면 부신 겉질이 있어. 니네 신장, 즉 콩팥이죠. 콩팥 위에 이렇게 붙어있는 걸 우리는 부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신에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다. 먼저 겉질부터 얘기할게.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뇌하수체에서 여기로 와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ACTH라 그래. 자, 봐봐. 이렇게.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부신 겉질을 자극하면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우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코티솔이라 그래. 이 코티솔은 우리가 굶었을 때, 단식을 했을 때, 며칠째 못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즉 단백질하고 기름 덩어리 있죠? 지방. 이걸 갖다 직접 녹이는 거야. 녹여서 포도당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좀 슬프긴 한데 굶어 죽는 게 제일 힘들대요. 불에 타서 죽는 거가 제일 아프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고통스러운 게 굶어 죽는 거래. 그러니까 굶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배가 고프면 신경이 예민해지죠. 그래서 나오는 호르몬이 코티솔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민해졌을 때 나오는 배고플 때 좀 예민해지는 거 그 나오는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코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이걸 녹여가지고 포도당. 그럼 우리가 뭐 요새는 이제 못 먹는 사람은 없지만, 그죠? 근데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런 또, 그죠?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니네 음식 남기지 마세요. 요새는 음식이 너무 풍부해서 막 다 남기고 버리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남학생들은 군대 가면은 음식 안 남겨. 다 식판 다 핥아 먹어야 돼.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새는 좀 세월이 좋아져서 그렇게 뭐 그 먹는 거 갖고 뭐 이렇게 괴롭히진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 시절에는 먹는 거 갖고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 PX에서 과자 이만큼 사다 놓고 먹다가 고참들 지치면 지네 가버려. 알아서 처리해라. 처리하라는 게 먹으란 얘기야. 와, 그게 그냥 과자도 양이 뭐 요만큼이면은 먹죠. 근데 먹다가 맛없으면 남긴다고. 그 후임병들이 다 먹어야 돼. 그거 진짜 고통스러워요. 먹는 거 갖고 고문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단백질, 지방, 즉 살덩어리를 녹이려면 이게 나와야 된다. 이거는 니네 딱 봐서 알겠지만 자극 호르몬 나오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야? 음성 피드백이야. 이 작업은 음성 피드백. 아까 얘는 신경계에서 직접 작용하는 거였잖아. 이건 음성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거다.
물론 부신거칠에서 하나 더 나오는 거였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그건 조금 이따 또 할 거야. 삼투압에서 나오는 거야.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뭐예요? 혈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애들. 우리가 굶었을 때 나오는 애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도 있어요. 신경계가 또 작용을 하지. 신경이 직접, 교감신경이 직접 작용해서 뭐를 또 하냐면 부신 속질을 건드려. 이 부신 속질이 건드리면 여기 이제 아드레날린이 나오죠. 이런 것도 있다. 알아두세요. 그럼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이제 혈당량도 높여주고 여기 어디 있어? 이 체온할 때도 심장박동 빠르게 하고 뭐 이런 물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연관이 좀 되어 있다. 부신 속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당량 조절은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항상 하나만 돼 있지 않는데 줄이는 거가 얘더라. 줄이는 거 얘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인슐린이 중요한 거예요.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밖에 없더라. 그래서 인슐린 의존성의 당뇨병이면 병원 가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또는 인슐린을 갖다가 떨어질 때마다 옆구리에다 쿡쿡 찔러갖고 주사를 넣으면 돼. 그런데 최근에 당뇨병의 90% 이상은 E형이에요. E형 당뇨병이야. 그래서 이거는 인슐린하고 상관없는 거야. 인슐린 분비가 잘 되는데 당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식이요법 해야 되고 결국은 운동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슐린 의존성의 당뇨병은 지금 한 1형 당뇨병인데 한 10%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전부 다 2형 당뇨병이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인슐린을 붙잡는 수용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을 운동으로 없애는 수밖에 없는 거야. 혈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그러다 보면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혈압도 높아지고 혈관에 뭐가 끼겠지 자꾸. 그래서 고혈압하고 같이 동반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피가 내려갔다가 다리에서 안 올라와. 그럼 다리가 썩어요. 그럼 안타까워요. 이게 당뇨병이 나중에 심해지잖아.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야 돼. 이게 괴사가 일어나. 피가 끈적끈적해서 여기 뭉쳐가지고 안 올라오니까 말단이 다 썩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팔다리 다 자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야,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뇨 증상이 있거나 당뇨로 고생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운동 같은 거 해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지? 1일 생활체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선생님도 테니스 치는데 테니스를 친다거나 선생님 골프는 개인적으로 운동이 별로 크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골프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골프는 큰 운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우리 뭐 테니스, 마라톤, 축구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운동이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처럼 나이 들어서 니네가 뭔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야지 그때 이제 이런 증상이 왔을 때 이런 걸 운동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근데 그때 가서 운동하려면 뭐가 문제인 줄 아니? 근육의 기본적인 게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을 또 새로 배워야 되고 근데 그때는 몸이 무겁거나 나이 들면 이제 관절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때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 미리 좀 몸을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운동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야지 100살까지 튼튼하게 팔팔하게 살 거 아니니? 이 좋은 세상. 이게 바로 혈당량 조절이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삼투압 조절. 삼투압이 뭐니? 삼투압. 나중에 이제 니네 생투에서 반투어프 법칙이라는 게 있어. 반투어 법칙.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기체에서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있죠. PV는 NRT라는 공식이 있어. 이거는 기체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반투어프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약간 식을 변형해 갖고요. V를 나눈 거야. 그래서 P를 이렇게 나눴더니 V분의 NRT 이렇게 쓴 거죠. 이걸 갖다가 저거로 응용한 거야. 용액에다 응용한 거야. 용액의 부피분의 몰수 이거는 뭐죠? 농도죠. 무슨 농도야? 물 농도죠. 그래서 몰 농도를 우린 보통 C라고 쓰거든. 그래서 부호를 바꿨어. 그래서 이 압력을 파이라고 쓰고 얘는 CRT라고 이렇게 쓴 거야. 이걸 우리는 반투어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투어프 법칙. 이 반투어프 법칙은 어디에서 적용이 되는 거라고? 이상 용액에서 적용이 되는 거야. 용액에서 적용이 돼. 여기는 이상 기체였잖아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살짝 변형해갖고 농도로 바꿔갖고 이상용액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이게 삼투압이거든. 파이라고 읽어요. 이 삼투압이 뭐에 비례하더라? 몰농도에 비례하더라.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체상수니까. 그 다음 뭐에 비례하더라? 절대온도에 비례하더라. 온도가 높으면 삼투압이 높아지고, 이게 약간 화학적인 내용이고요. 우리는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이거야. 농도가 이 삼투압하고 비례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농도가 진해지면 우리는 삼투압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삼투압 얘기할 때는 뭐 얘기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니네 왜 그 자기 전에는 출출하면 잠이 안 오는 걸까요? 다들 공감하지 않나? 선생님은 더더군다나 이제 학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끝나요. 한 10시 끝나면 집에 가면 11시잖아. 근데 이렇게 떠들고 하니까 배가 고파. 그래서 근 20년 동안 선생님이 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저녁 시간에 뭔가를 먹어야지 잠이 와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리고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 편이야. 그래서 자기 전에.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래서 밥을 먹는데 그래서 더 오히려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시간에 밥을 먹고 자요. 근데 일반인들은 저녁 6시에 밥을 먹지. 그리고 뭐 니네들 학생들 공부하고 학원 똑같이 하는데 그때 배고픈 건 똑같단 말이지. 근데 6시에 밥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 전에 또 밥을 먹기는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거지. 니네 뭘 먹냐 그래서 라면을 먹어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메커니즘이. 그래서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난 차라리 니네들이 그 시간에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 그냥 김치하고 밥하고 이렇게 좀 먹고 출출함만 사귀고 자면 그럼 건강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꼭 자기 전에 다른 걸 먹는다니까? 피자를 먹는다거나, 그러니까 밥 아닌 간식을 먹는다고. 대표적인 거 뭐죠? 치킨을 먹는다고. 어른들은 치맥을 먹고 자고. 니네 치킨에 얼마나 많은 그 염류가 들어있는지 알지? 그 치킨 양념할 때 그 간이 염질한다 그러지? 응. 되게 짭조름한 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 아닌가? 그 시간에 남들 간식 먹을 때 나는 정식을 먹는 거야. 밥을 먹고 자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또 다 그 다음날 다 이거 풀어내잖아. 그래서 차라리 순서를 바꾸는 거죠. 6시에 치킨을 먹어. 그리고 학원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는 좀 가볍게 이게 누룽지 같은 거 이렇게 끓여가지고 김치하고 이렇게 아니면 단무지 같은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위에 부담 없이 먹고 자는 거야. 근데 대부분 다 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 잔단 말이죠. 니네 라면 스프 반 넣기 운동 알아? 스프 그러니까 또 그래. 우리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스프 한 봉지를 선생님 어렸을 때는 라면 막 이렇게 부셔 먹는 걸 잘 부셔 먹거든. 스프가 남잖아. 그 스프가 아까워서 손바닥에다 이렇게 뿌려갖고 막 혓바닥으로 핥아먹고 막 그랬다고. 근데 이 스프 한 봉지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양이. 엄청 짜고 맵고 그래. 근데 그게 좀 매력 있잖아. 그래서 자꾸 먹게 되고.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라면에다 넣어갖고 국물에다 넣어갖고 라면 면을 다 건져 먹고 나서 국물이 아깝잖아요. 거기다 밥까지 말아서 먹는다고. 어쨌든 결국은 총량으로 라면 스프를 다 먹게 되는 거잖아. 우리 몸이 얼마나 짜지겠니? 근데 또 더 재밌는 일이 최근에 발표가 됐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너무 짜게 먹어서 위암이 걸린다. 그게 지금까지의 정설이었어.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상관이 없는 걸로. 위암의 이제 문제점이 니네 혹시 들어봤니?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G 마셜 박사가 발견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생긴 균인데 얘가 위 속에서 발견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의학계에 발표를 했어요. 난리가 났어. 의사들이 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위는 위산이 왈칵왈칵 나오기 때문에 이 균이 살 수가 없어. 위 염산이 살균 작용을 하거든. 근데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몸체가 뭘로 되어 있냐면 당으로 되어 있어. 위에서는 단백질이 소화가 되잖아. 근데 껍데기가 당으로 되어 있어. 소화돼 안 돼? 안 돼. 그 살아남는 거야 얘가.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올라와요. 위에 분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 분문이 꽉 닫혀 있다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한 앞으로 10년 후에 이제 나이 들어갖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게 열린대요. 약해져가지고.
그러면 여기 목까지 막 이렇게 여기 식도로 올라온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식문화 중에 안 좋은 문화가 하나 있어. 워낙 대가족 제도로 있다 보니까 밥을 먹을 때 찌개 문화가, 야, 우리 국문화 찌개 문화가 왜 있는 줄 알아? 전쟁을 너무 많이 겪었어. 그래갖고 탕을 놓고 막 끓여갖고 막 빨리 먹고 도망가야 되잖아. 피난 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접시에다 놓고 먹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통째로 갖다 놓고 거기다 막 퍼먹는 거야. 숟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열에 강해.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랑 애들이랑 같이 먹다 보니까 이게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었대요.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감염이 된 거야. 요새 병원에서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검사하는 검사가 있어. 건강검진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위암을 유발하는, 그리고 그게 유전적인 가족력이 아니고 가족끼리 감염된 거야. 식습관이 잘못돼갖고. 그래서 혹시라도 물론 같이 떠서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같이 먹으면 화기예요. 근데 무조건 떠먹어라. 막 끓이면서 같이 먹어야지 뜨끈뜨끈하고 맛있는데 이걸 내 앞접시에다 옮겨놓으면 다 식어버려서 맛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접시를 잘 안 쓰는 거야. 근데 집에서도 앞접시를 써라. 그래갖고 이렇게 덜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감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젊은 엄마들은 저기잖아요. 다 알잖아, 이런 거를. 그러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 이거 매워요. 그러면 할머니 이게 막 깍두기 같은 거 먹다가 맵다 그러면 할머니가 입으로 다 헹궈갖고 주고 막 그랬어. 빨아먹고 주고 물에다 헹구고 막 그래. 그냥 할머니인데 할머니랑 되게 친했으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주면 그거 다 받아먹고 그랬어. 지금 젊은 엄마들이 그거 봤다 그러면 기겁을 하겠지. 기겁을 해요. 왜 그러면 애들이 되게 약하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암인 거지, 뭐 어디까지 또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짠 걸 먹어서 위암이 걸린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뭐 너무 짜게 먹는 거는 좋지는 않겠지. 혈압에 문제가 생겨. 그 혈압에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한번 상황을 한번 하나 상정해 보자고. 어떻게? 라면 한 봉지를 끓여 먹었어. 밥 한 공기를 말아 먹었어. 어쨌든 스프 한 봉지를 다 먹은 거죠. 여기는 MSG가 엄청 많이 들어있지. MSG는 뭐냐면 모노소듐 글리세레이트라고 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있어? 소듐. 누가 들어있어요? Na+. 우리 나트륨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소듐이라고 읽을 거야. 대학 가면 나트륨이 소듐입니다. 그 다음에 칼륨이 포타슘이야.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소듐이라고 읽어. 그래서 모노소듐 글리세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감칠맛을 내는 MSG야. 이게 들어있단 말이지. 엄청나게 많은 농도가 들어있는 이걸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의 혈액 자체가 NA가 잔뜩 들어있는 거야. 농도가. 그래서 진해진 거야. 나는 피가 짜졌다 이렇게 얘기할게. 피가 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피가 짜지고 진해진 거가 우리는 뭐라 그래? 삼투압이 높아진 거요. 자, 그럼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우리 몸에 물을 흡수해줘야지. 왜? 우리 몸이 지금 너무 짜졌잖아.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줘야 돼. 물 켜줘야 되니까. 그러면 콩팥에서 어떻게 된다? 물에 재흡수를 촉진하는 뭔가 작용이 일어나야 돼. 혈액으로 물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야 돼.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게 만드는 애가 어디에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온다. 여러분들 앞부분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후엽에서 두 가지밖에 없다고. 옥시토신하고 뭐 했죠? ADH. 이름이 뭐예요? 항이뇨 호르몬이야. 항이뇨 호르몬이야. 항이뇨 호르몬이야. 이뇨는 오줌이 잘 나오게 하는 거야. 항은 그걸 막는 거야. 그러니까 오줌으로 나가려고 하는 물을 끌어당기는 거야. 왜? 내 몸이 짜졌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혈관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혈압이 높아지지. 혈관이 뺑뺑이져 버리잖아. 이게 이제 문제. 그래서 짜게 먹으면
혈관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항이뇨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이 짜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들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스프 반만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스프 반 정도 넣기 그런 운동을 하죠. 만약에 그대로 먹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근데 또 그런 성인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몸을 생각해서. 어젯밤에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잤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그래. 운동을 해서 땀이 좀 삐질삐질 나잖아요. 우리 몸이 되게 웃긴 게 땀 조금 나고 좀 이렇게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모닝똥이 마렵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 앉아요. 그래서 힘을 줘. 근데 이미 어젯밤에 먹은 라면 때문에 우리 몸에 나가려고 하는 오줌이 물이 전부 우리 체내로 흡수돼 버린 상황이야. 일어났더니 얼굴이 모여라 꿈동산이야. 그게 뭐냐면 얼굴로 물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얼굴이 붓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굴이 붓는 게 그런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뭐 먹고 잤을 때. 그래서 우유를 타서 먹으면은 뭐 얼굴이 안 붓는다 이런 얘기는 뭐 일리는 좀 있대요. 근데 라면에 우유 타면 좀 이상하지 않니?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얼굴 안 붓게 한다고 우유를 타서 먹으면 어쨌든 그래요. 근데 화장실 앉아서 이제 큰 걸 보다가 에이! 빡 이렇게 되는 거야. 밤새 혈관이 뺑뺑해진 거야. 물이 혈관 안으로 흡수돼서. 근데 땀 흘리고 조금 운동했더니 똥이 마려워. 그래서 화장실 가서 똥 때리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고혈압 환자들이 화장실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이게 바지도 못 올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상황이 안 좋지. 그렇잖아요. 이 싸는 중간에 터져버리면 이 뇌혈관은 이 적혈구 하나 지나가는 공간에 굉장히 작은 혈관들이 있거든. 근데 아무래도 고혈압 환자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축소돼 있겠지. 그런 상황에 혈관이 뺑뺑이 있는 상황에 똥 싼다고 힘 줘버려갖고 이게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뇌출혈로 화장실에서 많이 저게. 그 이제 방법은 있어. 자기가 혹시 집에 가서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혈압이 좀 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한다 그러면 입 벌리고 똥을 싸면 됩니다. 지금 마스크 썼으니까 한번 해봐. 입 벌리고 힘 줘봐. 입 다물고 힘 줘봐. 그럼 올라와요. 입 벌리고 한번 힘 줘봐. 안 올라와. 그래서 혹시 자기가 혈압이 있다. 그러면 입 벌리고 똥 싸세요. 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가 해봤대. 선생님 근데요. 선생님 해보셨어요? 뭐를? 선생님이 해보라 그래서 내가 해봤는데요. 입 벌리고 해보다가 눈도 감아보고 귀도 막아봤어요. 대박이에요. 뭐가? 그랬대. 제 똥냄새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눈 뜨고 이게 감각기관을 열어놨을 때는 자기 냄새가 그렇게 심한 줄 몰랐대요. 근데 눈 감고 이렇게 귀 막고 눈 감고 입 다물고 코로만 냄새를 맡았더니 대박이래. 근데 대박이에요 진짜. 해봐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ADH다. 이게 바로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었죠. 뭐 있었지? 아까 여기 부신 겉질이 있었죠. 겉질에 이거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 아까처럼 이쪽으로 이렇게 ACTH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부신 겉질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온다. 이렇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뭐야 이거? 다른 말로 알도스테론이라 그래. 얘는 NA를 콩팥에서 재흡수를 촉진하는 거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작용이죠. 니네가 즐겨 마시는 맥주, 니네는 맥주를 즐겨 마시지 않겠구나. 니네는 뭘 즐겨 먹지? 이거 근데 요새 수박 많이 먹는 사람 없잖아. 수박이 너무 덩치가 커서 엄마들도 사오기도 그렇고 배달시키면 욕 먹죠. 배달시키면 막 침 뱉어서 올지도 몰라요. 뭐 배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수박 먹기가 요새 마트 가니까 수박이 1인 가구용으로 이렇게 조그만 개량한 수박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수박을 먹으면 수박이 거의 뭐 90% 이상이 물이잖아. 수박만 선생님은 이제 맥주를 마시죠. 맥주를 먹으면 거기도 물이잖아. 먹으면 이뇨작용이 활발해. 화장실 자주 갑니다. 자기 전에 그래서 일부러 수박이나 맥주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자다가 깰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된 거야? 묽어진 거야. 수박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이 묽어지면 삼투압이 낮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압력을 높여야 되잖아. 그럴 때 이게 나오는 거야. 알도스테론이. 그러면 오줌으로 나가려고 하는 NA를 갖다가 다시 재흡수해서 우리 혈액을 갖다가 진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뇨작용 활발하게 해야 되니까 ADH를 못 나오게 해야 되겠지. 그럼 오줌으로 물이 많이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짜졌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 몸이 묽어졌을 때, 수박이나 맥주를 많이 먹었을 때는 이게 나온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온다. 그러면 NA를 재흡수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반대작용인 것 같긴 한데 얘는 NA를 하는 거고 얘는 물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량작용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기량작용 같은 느낌이긴 해. 근데 다른 내용이잖아요. 얘는 NA를 흡수하는 거고 얘는 물을 덜 나가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기량작용은 아니야. 반대작용인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 다 뭐예요? 이건 호르몬의 작용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혈당은, 삼투압은, 뭐 이건 선생님 생각인데, 삼투압은 굳이 신경계를 건드리지 않아도 호르몬만 가지고도 했잖아. 조절. 이게 호르몬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왜 얘네들은 아까 교감, 부교감이 작동을 했을까요? 이런 거 고민해봐야지. 체온도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잖아. 교감은 되게 빨리 일어나는 애들이잖아. 그죠? 이거 잘못하면 생명에 영향이 있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우리? 위험에 처했을 때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 그러려면 혈당이 막 공급돼야 되잖아. 그리고 도망가고 나서 위험이 해제됐어. 그 심장 벌러덩거리는 심장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완화시켜야지. 그래서 부교감신경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신경계가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삼투압 우리 라면 하나 먹어갖고 몸 짜졌다고 금방 뭐 생명에 위험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교감, 부교감에 아직 개입을 안 하고 그냥 호르몬으로 개입을 하더라.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알아둡시다. 그러면 좀 정리가 될 것이야. 그래서 라면 한 봉지 먹고 짜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오줌으로 나가는 물을 막아야 되니까 ADH가 분비가 많이 되더라. 그래서 흡수하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똥 쌀 때는 입 벌리고 똥 싸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박을 먹었다. 수박을 먹으면 어떻게 돼? 오줌으로 많이 내보내야 되니까 ADH가 많이 안 나와. 그래서 오줌으로 콸콸콸콸콸콸. 그리고 바로 뭐 해야 돼? 우리 몸을 좀 짜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NA를 재흡수를 촉진해야죠. 그 촉진한 애는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애가 콩팥에 작용을 해서 콩팥에서 NA 플러스 재흡수를 촉진하더라 라고 하는 게 항상성 기작의 전부입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일단 적어봅시다.